명만 시청으로. 나는 왜? 이건 맞지?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준 프린트가 그 풍사인데 단어 파트를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문법은 의문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그 단위가 커지는데 의문 다음이 단어고 그 다음이 문장이고 그리고 중세국어 이렇게 크게 파트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2주 정도 걸쳐가지고 의문 수업을 다 했고 단어 부분을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단어 부분에서 대부분 다 1학년 때 많이 다뤘던 문법적 내용이 많은데 단어 형성법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별로 다룬 적이 없었기 때문에 좀 더 어려워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렇게 품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학습을 하고 품사를 하는 것만 이번 주에 거의 다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단어 형성법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시험 범위는 의문과 단어 부분까지 언어와 매체는 시험 범위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2차 고사 범위가 문장과 중세국어 이렇게 들어가는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형태서부터 우리가 볼 건데 얘들 우리가 앞 시간에 의문이라고 하는 거의 개념이 의미를 변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 형태소는 의미를 변별이 아니고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의미를 지녔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문법에서 두 가지를 의미해요. 여기서의 의미는 진짜 그 단어 자체가 가진 어떤 실질적 의미를 뜻하기도 하고 문법적 의미를 뜻하기도 합니다. 가령 과거의 의미를 가진다, 미래의 의미를 가진다 이런 것도 우리가 문법에 있어서는 하나의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는 거. 자, 그러면 그 예를 한번 보면 한 번씩 보다 놓으면 아주 틀 일이 잘 없대. 자, 성규가 새 옷을 입었다 라는 이 문장이 있어. 자, 여기서 형태소를 찾는다라고 하면 최소 단위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가 의미가 없어지기 바로 직전까지 끊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성규가 하나의 형태소가 됩니다. 자, 성규를 끊어가지고는 성과 규만으로는 어떤 의미를 지녔다고 말하기 어렵죠. 자, 그래서 얘가 최소 형태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 자, 여기서의 가는 실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문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어떤 문법적인 의미? 주격조사라고 하는 문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형태소가 되죠. 자, 얘도 마찬가지 뭔가 새로운이라고 한 뉴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거는 실제적인 의미를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도 옷을 각각 하나의 형태소로 모두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옷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실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을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의미가 있다? 목적격 조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문법적 의미를. 자, 얘들아, 입었다는 형태소가 몇 개일까? 3 개입니다. 여기서 문법적인 것까지 다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뭔가를 입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의미 하나, 옷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라고 하는 문법적인 의미 하나, 가는 종결이라고 하는 문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형태소는 총 8개가 되겠네요. 이렇게. 나중에 요거를 가지고 단어도 한번 몇 개가 되는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형태소는 분류를 할 때 기준이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분류가 됩니다. 자, 하나는 실제적인 의미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네, 실질적 의미의 용어.
가졌으면 실질 형태소라고 하고 실제적 의미가 없이 문법적인 의미만 가졌다면 형식 형태소라고 합니다. 우리 이거 얘기 많이 했었죠. 음절, 끝소리 규칙, 자음군 단수나 고개음화 얘기할 때 형식 형태소, 실질 형태소 이야기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형식 형태소는 선생님이 외우라고 얘기했었지. 이게 뭔지는 몰라도 요 세 개를 외워라. 자, 형식 형태소에 해당하는 거 뭐뭐 있다고 했습니까? 조사, 접사, 어휘. 자, 형식 형태소는 요 세 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실질 형태소입니다. 실제적인 의미 관계를 가지는 거. 자, 그러면 얘들아, 다시 성규가 새 옷을 입었다로 왔을 때 우리가 방금 형태소를 다 찾았었죠. 자, 실질과 형식으로 나뉘면 형식을 찾으면 나머지는 전부 다 실질이 되겠지. 자, 형식은 조사, 접사, 어미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조사, 접사, 어미 어디 있을까? 또 을, 또 이렇게가 전부 다 형식 형태소가 됩니다. 자, 언뜻 봐도 얘네들은 어떤 실제적인 의미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잖아. 그지? 나머지는 전부 다 실질 형태소가 된다라고 이해하면 돼. 자, 그리고 형태소는 자립성 유무에 따라서 그러니까 혼자 잘 쓰일 수 있는가 아니면 단독으로 쓰이지 못하고 반드시 다른 형태소와 함께 쓰여야 하는가에 따라서 이게 나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 자, 그러면 이 문장 한번 볼까? 자, 7번. 자, 성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교라고 하는 단어는 스스로 단독으로 쓰일 수 있죠. 얘는 자립 형태소가 돼. 자, 그런데 주격조사 가는 단독으로 쓰일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반드시 앞에 뭔가 체온이 와야 되죠.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 의존 형태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얘 지금 언뜻 봐도 문장에서 단독으로 쓰였잖아. 자립 형태소가 돼. 옷 마찬가지 자립 형태소가 됩니다. 을 단독이 안 되죠. 의존 형태소가 돼. 자, 근데 얘들아 입, 다해서 입을 한번 보면 입은 입 혼자만 쓰일 수 있습니까? 용어의 어간이죠. 어간은 반드시 뭐랑 함께 쓰여야 돼? 어미랑 세트로 반드시 가야 되는 구성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된다? 의존 형태소가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 다 각각 의존 형태소겠죠. 자, 그럼 뭐라 정리할 수 있다? 아, 의존 형태소는 조사, 접사, 어미 그대로 가지고 오고 뭐가 하나 플러스 된다? 용언에 간이 하나 더 추가가 된다. 요렇게가 의존 형태소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자립 형태소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형태소를 볼 때 얘들아 기본이고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 의미 유무에 따라서 요렇게 나뉘고 자립성 유무에 따라서 요렇게 나뉜다. 문장이 있으면 형태소 분석하고 이 형태소가 자립인가 실질인가 이런 것까지 다 구분해낼 수 있어야 돼. 아주 당연히 이거를 못하면 이 뒤에 이제 단어 파트들을 굉장히 많이 헤매게 됩니다. 문법은 개념과 기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잘 알아야 돼.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것들에 대해서 많이 학습하게 되거든. 이 단원에서는 조사가 뭔지, 접사가 뭔지, 어미가 뭔지 아마 이 품사 파트에서 제일 많이 하게 되는 말들이 이 세 개의 말들이에요. 이 개념들을 확실하게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단어를 볼 건데 자, 단어는 두 가지가 돼야 됩니다. 일단 의미를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자립할 수 있어요. 형태소랑 좀 다르다, 그지? 형태소에서 조건이 하나 더 붙는 거죠. 자립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더 붙는 거. 형태소는 자립할 수 없어도 돼. 그냥 의미만 가지는 최소 단위입니다. 의미를 가질 때까지 아주 세세하게 쪼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단어는 혼자 쓸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다를 형태소의 개념으로 분석했을 때는 따로따로 다 분석을 했죠. 의미만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하지만 단어는 의미 플러스 뭐까지 충족을 해라? 자립성. 그럼 입었다라고 하는 거는 전부 다 자립이 없는 무슨 형태소였어? 의존 형태소. 자, 그러면 입었다는 몇 개의 단어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의 단어라고. 입 혼자만으로 자립이 안 되잖아, 그지? 엇도 단독으로 자립이 안 되죠. 다도 단독으로 자립이 안 되는 전부 다 의존 형태 소기 때문에 하나의 이게 다 합쳐져야만 하나의 단어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자립성을 가지는 얘는 하나의 단어로 우리가 봐야 되겠다. 그러면 성규가 새 옷을 입었다 해서 단어는 아까 입었다는 하나의 단어라고 이야기했죠. 성규가를 한번 보면 선생님이 설명한 개념으로는 이 한 덩어리가 마치 단어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가를 제외하고 성규 같은 경우는 좀 자립 형태소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가는 의존 형태소긴 한데 우리 국어에서 예외적으로 조사는 자립성을 인정해준다. 그러니까 조사는 원래는 자립성이 없거든. 왜냐면 의존 형태소 중에 하나잖아. 근데 이 조사가 주로 결합하는 게 굉장히 자립성이 강한 형태소들과 결합을 해. 이런 성규, 옷 이런 것들과 결합을 하거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자립성을 가진다? 그게 준자립성을 가진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조사는 의존 형태소지만 그냥 자립성을 인정해줘서 하나의 단어로 인정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의존 형태소지만 그냥 하나의 단어로 인정하는. 그럼 얘들아, 성규가 새 옷을 입었다 해서 단어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 단어의 개수. 성규가 새 옷을 입었다. 이렇게 돼요. 둘, 셋, 넷, 다, 일곱 개. 단어는 7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사도 하나의 단어로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개수 잘못했나? 6개. 6개야? 그리고 단어는 여러분들 띄어쓰기 제1규칙에 따르면 단어는 다 띄어쓰거든. 학생들 중에 띄어쓰기를 잘 모르겠다 하는 학생들이 꽤 많은데 어른들도 띄어쓰기 잘 모르잖아, 그치? 이게 하나의 단어고 하나의 품사다라고 한다면 그냥 다 띄어쓰면 됩니다. 뭐 제외하고? 조사는 제외하고. 조사는 준자립성을 가지기 때문에 완전한 자립성을 못 가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붙였어야 돼. 자, 그러면 단어가 수천 수만 개겠지, 그지 근주야? 네. 내가 뭐라고 했지? 단어는 수천. 오, 자고 있는데 듣고 있었네. 자고 있는데 듣고 있었다. 근데 품사가 뭘까? 품사가 진짜요? 단어를 이제 기능에 따라 분류해서 기능에 따라 분류해 놓은 단위다. 자, 한 80% 맞았죠? 자, 품사는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면 단어들의 갈래입니다. 단어들의 갈래. 단어를 이렇게 갈래갈래 지어놓는 거야. 자, 단어들의 갈래인데 이 단어가 수만 개잖아, 그치? 아까 쌤이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학자들이 요거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좀 분류를 해놓으면 우리가 우리 단어 체계를 훨씬 더 문법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자, 그래서 단어를 아까 근주는 기능만 이야기했는데 기능이 제일 중심이긴 하죠. 형태 그리고 기능 의미라고 하는 요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한 단어들의 갈래입니다. 영어는 몇 품사지 얘들아? 8이야. 국어는 9품사죠. 학생들 그런 거 영어도 품사 이런 거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한가? 영어 품사를 언제 공부하지? 초등학교 때? 굉장히 빠르네. 자, 오늘 그 프린트에 선생님 나중 프린트에 보면 이 페이지에 뭐 불변어, 가변어, 체언, 수식어, 독립어, 관계어, 용언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요 표를 그냥 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요 표가 그리고 굉장히 중요해. 뒤에 품사들의 특징을 품사 분류를 결국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되고 요걸 문제로 많이 물어보게 되는데
국어를 하려면 요 표를 아주 충실하게 잘 봐야 됩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뭐 자음 체계표, 모음 체계표를 외울 필요는 없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해하면 되는데 요거는 좀 외워야 됩니다. 요거는 좀 외울 필요가 있어. 자, 형태부터 우리가 먼저 볼 건데, 자, 우리 단어를 쭉 수천 개, 수만 개를 촥 이렇게 펼쳐놓고 제일 첫 번째 분류했던 기준이 단어가 형태가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를 가지고 크게 두 갈래로 이렇게 나뉩니다. 변한다, 가변합니다. 변하지 않는다, 불변. 자, 그러니까 이렇게 단어가 수천 수만 개가 있으면, 자, 첫 번째 분류 기준 여기 형태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책상 형태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죠. 그럼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분류가 된다? 불변으로 분류가 돼. 먹다 형태 변하니 안 변하니? 변해죠. 얘는 가변으로 다 분류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언뜻 보면 동사랑 형용사는 전부 다 어디에 분류가 될까? 가변으로 다 분류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단어들을 이 형태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딱 두 갈래를 이렇게 지었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기준이 바로 기능입니다. 이 단어가 어떤 문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아, 이 단어는 문장 전체에서 문장의 가장 토대가 되는 기능을 가진다. 중심이 되는 기능을 가진다. 그런 단어들을 모아서 체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 체언의 체자 한자를 혹시 아는 학생? 몸체자야. 뼈를 의미하는 거거든. 우리 몸이 이렇게 있으면 그 중심의 뼈대가 이 전체적인 중심을 이루잖아. 문장에 있어서 기본 뼈대가 되는 단어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체언들을 꾸며주고 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꾸며주는 단어들을 또 이렇게 다 모았어. 그러니까 걔네를 수식어라고 해요. 자, 그리고 문장에서 서술의 기능을 하는데 이 체언들이 쭉 나오는데 철수가 밥을 먹는다처럼 동작을 서술하거나 근수야 힘들어. 자, 꽃이 예쁘다처럼 상태를 서술하거나 은수가 착하다처럼 성질을 서술하는 이렇게 서술을 하는 단어들을 모아서 뭐라고 하냐면 용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문장에서 되게 자립성이 있지는 않지만 이런 체언들 가지고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연결해주는 단어들이 있어. 이런 단어들을 관계어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문장 성분에 구애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들이 있거든. 얘네를 모아서 독립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수많은 단어들을 이렇게 기능에 따라 다시 분류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기능에 따라 분류를 하고 보니까 체언이라고 하는 것들은 몸의 뼈대가 되는 것들인데 전부 다 불변어가 되는 거야. 용어는 서술을 해주는 말이니까 기본적으로 뭐 할 수밖에 없다. 가변어의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가변어에 해당하는 거 용어 이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분류 기능이 의미입니다. 의미. 자, 여기서의 의미는 얘들아 그 문법적인 의미라고 생각을 해야 돼. 실제적인 단어 하나하나가 가지는 개별적인 의미가 아니고 문법적인 의미. 자, 요 문법적 의미들은 요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뻗어나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체언 중에서도 사물의 이름을 말하는 문법적 의미를 가졌다. 얘네들을 모아서 뭐라고 한다? 명사라고 합니다. 자, 체언 중에서도 어떤 문법적 의미를 가지냐면
명사를 대신하는 단어들을 모았다. 얘네들을 대명사. 자, 그리고 체언 중에서도 수량, 순서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말이다. 수사. 자, 그래서 우리 체언에는 명대수, 명사, 대명사, 수사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표를 구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식어 같은 경우에는 문법적 의미라고 했죠. 자, 문법적으로 체언을 수식하는 단어들도 있고 용언을 수식하는 단어들도 있는 거야. 자, 체언을 수식하는 단어들 관형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용언을 수식하는 단어들 부사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관계어는 조사 하나밖에 없고요. 독립어는 감탄사 마찬가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용어는 자, 단어들 중에서 문법적인 의미를 동작을 서술한다 라고 하는 문법적 의미를 가졌다. 동사. 자, 상태와 성질을 서술한다. 형용사. 자, 얘들아, 지금 품사는 끝이 다 뭐로 끝나니? 사로 다 끝납니다. 나중에 학생들이 문장 성분과 굉장히 헷갈려 하는데 문장 성분은 다 어로 끝납니다. 자, 일단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지금 마지막은 의미에 따라 분류를 한 거죠. 자, 이렇게 분류를 하니까 품사가 총 9개다. 품사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는데 하나 더 좀 주의해야 되는 게 자, 이 가변어 부분을 잘 보면 가변어에는 용언이 있고 동사와 형용사가 있다고 했죠.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관계어를 한번 보면 관계어는 일반적으로 다 불변어에 해당이 되거든. 그러니까 철수가에 나오는 이 가. 자, 얘는 앞에 나오는 의문 환경에 따라 이가 선택되기도 하고 가가 선택되기도 하죠. 자음으로 끝나면 이고 몸으로 끝나면 가고 보통 이런 거지. 이런 거는 다 불변어라고 이야기하거든. 자, 그런데 학생이다. 자, 요 단어를 보면 자, 학생이다는 품사가 몇 개일까 지금? 2개입니다. 어떻게? 학생과 이다라고 하는 2개의 품사를 가지는 거야. 자, 학생은 사물의 이름이니까 명사죠. 자, 명사 뒤에 붙을 수 있는 거는 품사 중에 하나밖에 없어. 조사밖에 못 붙습니다. 쌤이 단어는 다 띄었어야 된다고 했지. 그럼 얘도 단어고 얘도 단어는 원래 띄었어야 되잖아. 자, 그런데 자립성이 없어서 준자립성을 가져서 조사는 붙여 쓰는 게 가능하다고 했죠. 명사, 대명사, 수사 뒤에 올 수 있는 거는 조사밖에 없어. 자, 그런데 얘들아, 얘가 지금 활용을 해. 어떻게? 학생이고 학생이니 활용하죠. 자, 그러면 조사 중에 여기에 해당하는 조사는 뭐가 된다? 가변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국어의 가변어로 이렇게 해주고 옆에 하나 더 표로 서술격 조사. 우리 국어의 서술격 조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얘들아. 이다밖에 없습니다. 이다는 가변어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분류를 해줘. 자, 아까 선생님이 학생이다에서 얘가 하나의 서술격 조사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공부하다는 단어가 몇 개일까? 공부하다. 자, 학생이다가 학생과 이다로 따로 분류를 해줬으니까 공부하다도 공부와 하다를 따로 해줘야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서술격 조사는 우리 국어에 무슨 형태밖에 없다고? 이다밖에 없어. 나머지 이렇게 붙는 거는 그냥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정확하게는 공부라고 하는 하나의 형태소에 하다라고 하는 접사가 붙어서 공부하다라고 하는 유 단어가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하나의 단어다. 이렇게 보면. 자, 서술격 조사 이다는 가변어에 해당된다는 거 꼭 잘 알고. 자, 그럼 오늘 체험 일부 좀 나가겠습니다. 내 목표는 오늘 의존 명사까지 설명하는 거다. 많다고? 아니. 아, 맞지. 많기는 뭐가 많아. 얘들아, 히터 저거 꺼도 되니? 여기 안 켜져 있는데. 저 뒤에 거거든요. 한개 싶은데.
자, 잠 깨고 자, 중요한 내용 설명할 거니까 집중하시고요. 자, 요 표를 꼭 잘 이해를 하라고 했고 이 중에 우리가 오늘 공부할 게 체험 안에서도 명사 파트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야. 실제로 이 구품사 중에 제일 중요하다 체험 그리고 관계형 용은 이렇게 좀 중요하죠. 요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아마 수업을 하게 될 것 같고 근데 이거 중학교 때 이것도 다 했죠. 다 했던 내용들이지 문제는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만 그래서 고1을 수업을 하나 고2를 데리고 수업을 하나 고3을 데리고 문법 수업을 하나 결국 똑같은 내용의 수업을 하게 되는 분명히 교육과정이 나선형 교육과정이라고 선생님은 배웠었는데 우리가 도대체 나선형이 되는 건지 학년이 이렇게 올라갈수록 깊이와 배움의 폭이 커진다고 했는데 자 일단 먼저 체언이라고 하는 거는 체자가 몸체자라고 했죠. 문장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단어들입니다. 자 체언의 가장 큰 특징 조사 결합이 가능하다. 이게 굉장히 큰 특징이야. 자, 또 하나의 큰 특징 불변어. 자, 요 세 가지 특징을 반드시 기억을 해두고 특히 조사 결합이 가능하다. 자, 품사가 이렇게 눈에 보이듯이 학생들이 굉장히 구분하기 쉬운 품사도 있지만 학생들이 단순히 형태, 기능, 의미에 이런 것만 가지고 구분하기 어려운 단어들도 있거든. 그럴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힌트가 됩니다. 자, 먼저 명사부터 보면 자, 우리 국어에서 명사라고 하는 거는 사물의 이름을 대신하는 말이죠. 대신하는 게 가리키는 말이죠. 자, 명사는 나누는 기준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 표에 보면 사용 범위에 따라 고유 명사와 보통 명사로 나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얘들아. 고유 명사는 뭔지 알죠? 지명, 인명 이런 거는 전부 다 고유 명사가 돼.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거. 진주라고 하는 곳은 전 세계에 이렇게 하나밖에 없고 사천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고유명사처럼 쓰이는 거거든. 그래서 대상과 그 단어가 1대1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야. 매칭이 되는 거야. 얘들아 근데 책상이라고 하면 하나의 대상만 지칭을 할까? 여기에 책상만 해도 엄청나게 많잖아. 그지? 1대 다로 매칭이 돼. 자 그럼 사용 범위가 고유명사가 넓을까? 보통명사가 넓을까? 보통명사가 훨씬 더 넓습니다. 자 그러면 고유명사는 무슨 특징을 가지냐? 고유명사는 그 단어에 딱 지칭되는 게 한 대상이라고 했죠. 그럼 뭐가 안 된다? 복수 형태가 못 쓰여. 박상희 들이 온다. 이상하잖아, 그지? 그렇게 복수가 안 돼. 근데 복수가 쓰이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앞으로 수많은 세종대왕들을 기다린다 라고 했을 때의 세종대왕은 여기서 고유명사로 쓰였다고 보기 어렵죠. 유능한 지도자를 기다린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겠죠. 이때는 고유명사가 아니고 뭐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 보통명사로 쓰였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자, 이처럼 고유명사는 복수 개념이 안 된다. 그리고 얘가 훨씬 범위가 넓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립 여부에 따라서 중요한 게 바로 이거야. 자립 명사랑 자, 의존 명사. 오늘 아마 이 의존 명사 설명을 하면은 나머지 시간 다 쓸 것 같은데. 자, 자립 명사는 말 그대로 자립성이 있는 명사겠죠. 이 명사 단독으로 쓰이는 거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명사 답니다. 뭐 책상, 학생, 교사, 학교 이런 것들. 자, 의존 명사는 자립성이 없어. 자립성이 없어서 뭐와 함께 쓰이냐면 관형어 플러스 의존명사 구성으로 쓰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 뭐가 꼭 와야 된다? 관형어가 꼭 와야 돼. 이런 세트 구성으로 쓰이는 거야. 이게 세트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쓰이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의존명사는 자립 형태소일까? 의존 형태소일까? 이렇게 따르면 의존 형태소로 봐야 되겠죠. 근데 선생님이 앞에서 의존 형태소, 조사, 접사, 어휘, 용언, 어간이라고 했지. 여기에 명사, 의존 명사가 있어 없어?
없죠. 그냥 의존 명사는 자립 형태소로 보는 겁니다. 알겠죠? 품사 단위로 움직여야 돼. 그렇게 얘기할 때는. 자, 그래서 이 의존 명사이기는 하지만 자립 형태소 중에 하나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장에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칠판 보겠습니다. 자, 그 책상은 나의 것이다 할 때 여기에 나오는 얘 이런 것들을 의존 명사라고 해요. 자, 만약에 얘를 없애버린다면 그 책상은 것이다. 문장이 성립이 안 되죠. 여기 앞에 오는 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가 된다? 관형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관형어랑 의존 명사가 반드시 이렇게 같은 구성으로 오게 되어 있고, 의존 명사를 선생님 그러면 다 외워야 되나요? 라고 한다면 다 못해요. 선생님도 다 못해요. 거분, 이, 대, 바, 지, 수, 리, 나의 요 정도까지는 외우지만 많이 쓰는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뭐 그것까지 여러분들 알 수가 없죠. 그럼 의존 명사 어떻게 구분하느냐? 앞에 관형어가 온다. 그러면 의존 명사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얘가 맞죠? 얘가 지금 뭐지 얘들아? 품사? 거슬격? 조사죠. 자, 조사 앞에 올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다? 체험밖에 없습니다. 조사 앞에 올 수 있는 거는 체험밖에 없어. 그러면 상당히 많이 좁혀지는 거야. 저 것의 품사가 수사 아니면 대명사 아니면 명사라는 거잖아. 그지? 근데 누가 봐도 수량을 나타내는 말은 아니고, 누가 봐도 우리가 아는 1인칭, 2인칭, 3인칭 대명사는 아니죠. 그러면 무슨 명사다? 그냥 명사다.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명사랑 좀 다르지? 그러면 의존 명사구나. 요렇게 추리를 해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의존 명사는 관형어랑 함께 늘 세트로 온다고 했죠. 관형어가 될 수 있는 환경들을 우리가 외워야 되는데, 첫 번째 요 환경, 두 번째 요 환경, 세 번째 요 환경, 이 이외에 관형어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관형사가 아니고 얘들아 관형어야. 문장에서 역할에 따라서 관형어가 되는 건데, 일단 품사라고 하는 거는 단어들을 이렇게 수만 가지를 가지고 요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이렇게 다 분류를 해놨다고 했죠. 단어는 변하지 않습니다. 한 번 동사인 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냥 동사야. 그지? 자, 그런데 문장 성분은 달라. 문장 성분은 이 문장에서는 이 단어가 주어가 될 수도 있지만 다른 문장에서는 서술어도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생이다 라고 선생님이 어떤 문장에서 예를 들었을 때, 자, 이 문장에서 학생은 누가 봐도 서술어로 쓰였거든. 자, 하지만 이 학생이 문장에서 주어로 쓰일 수도 있어. 학생이 학교를 간다 라고 했을 때 학생은 주어가 되는 거야. 단어 품사는 고정이지만 문장 성분은 고정적이지가 않습니다. 문장 성분은 진짜 문장에서 역할을 기준으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문장 성분인 관형어는 문장에서 무슨 기능을 하냐면 저기 관형사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문장 내에서 체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해. 그러면 어떤 품사랑 관련 없이 문장에서 체언만 수식하면 그냥 다 관형어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관형어는 첫 번째, 관형사는 모두 다 관형어가 됩니다. 관형사는 모두 다 관형어가 돼. 그 역은 성립하지 않지만 관형사는 모두 다 관형어가 된다라고 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아는 관형사 뭐가 있을까? 새 신발 할 때 새, 헌 옷 할 때 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관형사죠. 얘네들은 그 단어 자체가 문장 안에서 체언을 수식하기도 하기 때문에 관형 품사로도 관형사고 문장 성분으로도 관형어가 돼.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관형어가 될 수 있어. 체언 플러스 관형격 조사. 우리 국어의 관형격 조사는 의밖에 없죠. 예전에는 뭐 소유격 조사 이렇게 많이 불렀었지, 그지? 이거 똑같죠? 나의 것 할 때, 자, 이 나의의 품사를 분석해 보면 품사가 두 개지 얘들아. 하나는 나라고 하는
대명사, 하나는 의라고 하는 관형격 조사. 요렇게 결합이 돼서 뭘 수식한다? 것이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가 문장에서 관형어가 돼. 자, 그리고 마지막 용언 어간 플러스 관형사형 전성. 자, 우리 국어에서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4개밖에 없는데 여러분들한테 4개나 라는 느낌이 들겠지. 은, 는, 건, 을. 자, 요거는 외워야 됩니다. 관형사형 전성어미 은, 는, 건, 을. 그러니까 여기 니은으로 떨어지면 다 관형사형 전성어미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 중에 하나가 니을이고. 자, 그러면 그 책상은 쓰던 것이다 할 때 이 쓰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형태로 분석을 할 수 있다? 기본형 쓰겠죠? 쓰 플러스 전이 결합되어 있다. 자, 그래서 관형어가 된 케이스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어렵나? 저거 하나 더 그대로 하는 거지. 얘들아, 선생님이 예전에 전성어미 한번 설명을 했었죠. 그 된소리 대기 현상 설명하면서 관형사형 전성어미 리을 플러스 바닷가 사자가 결합되면 뒤에가 다 된소리로 바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이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개념이, 자, 용어는 어간 플러스 어미로 구성이 되지. 자, 이 어미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 자, 어미는 총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종결을 시켜주는 종결어미, 연결을 시켜주는 연결어미, 마지막으로 하나가 전성어미가 있습니다. 이 전성은 용언의 성질을 잠깐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용언의 성질을 잠깐 바꿔주는 거. 그럼 우리가 아까 앞에서 용언이 무슨 성질을 가졌다고 했습니까? 상태나 동작을 서술해주는 성질을 가진 거야. 요 서술의 기능을 잠깐 바꿔주는 거야. 자, 그러면 만약에 전성어미 중에서 관형사형 전성어미라고 하는 것이 있다. 자, 그러면 용언이 가진 서술의 기능을 잠깐 뭐로 바꿔주는 걸까? 관형사로 바꿔주는 거야. 아까 용어는 서술의 기능을 가진다고 했잖아, 얘들아. 관형사는 무슨 기능을 가져? 수식의 기능을 가져. 그럼 수식의 기능으로 잠깐 바꿔주는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단어는 형태가 어떻게 변하든 품사는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아.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리저리 역할을 막 바꾸려고 시도하지만 품사를 물어보면 결국 뭐라고 답을 해야 된다? 용언이라고 답을 해야 되는 거야. 하지만 문장에서 역할은 바뀌겠죠. 왜? 문장 성분은 바뀔 수 있다고 이야기했지. 자, 그러면 그 책상은 쓰던 것이다 해서 이렇게 가지고 얘네들의 품사를 찾아봐라 라고 문제가 나온다면, 자, 여러분들은 먼저 이렇게 쪼갤 줄 여러분들 스스로 알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제일 먼저 이것부터 봐야 됩니다. 얘가 뭐다? 서술격 조사다. 조사 앞에 올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다? 체험밖에 없다. 명사, 대명사, 수사 중에 여기에 해당하는 거 명사다. 자, 그런데 이 명사는 의존 명사죠. 선생님이 의존 명사는 세트 구성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의존 명사의 앞에 오는 얘의 문장 성분은 뭐가 된다? 관형어. 자, 문장 성분 관형어가 하는 역할이 문장에서 뭐를 수식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세연을 수식하는 거야. 얘를 지금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는 이렇게 밑줄 그어놓고 얘의 품사를 물어봤어. 단어를 물어본 거야. 자, 그러면 관형사라고 답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자, 얘는 일단 형태 자체가 가변어죠. 아까 우리가 공부했을 때 관형사는 어디에 해당이 됐었어? 불변어에 해당이 됐었어. 그러니까 이미 관형사 자체가 가지는 기본 조건에 탈락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 쓰던을 형태도 분석을 해보는 거죠. 쓰던을 여러분들 사전에서 찾으면 뭐로 찾겠습니까? 쓰다.
어간이 어디까지다? 스 플러스 던. 이 던은 뭐가 된다? 선생님이 얘기했던 관형사용 전성어미 은는 던을 중에 하나구나. 용언 어간 플러스 관형사용 전성어미가 결합된 형태소구나.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얘들아, 활용을 했고 어간 어미가 나왔으면 이미 품사 거의 다 나왔죠? 얘는 뭐야? 뭐 중에 하나다? 동사랑 형용사 중에 한 품사가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쓰고 있는 동작을 지금 서술을 했죠? 그러면 품사가 뭐다? 동사다. 자, 그래서 이 쓰던이라고 하는 것의 품사는 동사고 문장 전부는 뭐가 된다? 관형어가 된다.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얘가 원래 수식의 기능이 있어 없어? 얘들아, 동사는? 없어. 학생들이 이걸 하다 보면 동사, 형용사가 계속 수식의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단어를 분류할 때 수식의 기능을 가진 거는 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사, 형용사는 서술의 기능을 가지는 거야. 자, 서술의 기능을 가지는데 이 문장에서 관형사의 역할을 마치 하는 것처럼 보이죠? 누구 때문에? 관형사형 전성어미 때문에. 이게 전성어미가 하는 역할이야. 전성어미 종류 되게 많습니다. 그 종류도 다 외워야 돼. 명사형 전성어미도 있어. 그러면 이거는 동사, 형용사가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 명사 역할을 해주는 거야. 자, 밥을 먹음으로써 이런 게 좀 대표적이야, 얘들아. 먹음으로써 같은 경우도 품사가 두 개입니다. 먹음이라고 하는 것과 으로써라고 하는 조사. 얘들아, 여기 조사잖아, 그지? 조사 결합이 됐다는 거는 얘 자체가 하나의 명사라고 하는 품사를 가졌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 자, 그래서 이 관형사형 전성어미뿐만이 아니고 명사형 전성어미, 부사형 전성어미, 그리고 없나? 명사형, 부사형, 관형사형 끝인가 보다. 자, 이렇게 세 개의 전성어미들이 있죠. 그 전성어미들의 종류를 외워야 되는데 그 전성어미의 종류는 나중에 문장 파트 가게 되면 외우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관형사형 전성어미의 종류는 외워야 돼. 는, 을 이렇게가 있다. 하나하나가 약간 시제를 의미하긴 해. 먹은 빵. 내가 어제 먹은 빵. 내가 지금 먹는 빵. 현재죠. 내가 과거에 먹던 빵. 해상의 의미고 내가 내일 먹을 빵. 미래. 그래서 과거, 현재, 과거, 해상, 미래.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거까지 알면 좋은데 이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문장 파트 들어가면 다시 또 나오게 돼. 관형절 이런 거 얘기하면서. 자, 그래서 오늘 형용사 분류 기준 그리고 품사 분류 기준 명사 중에서 의존명사에 대한 설명을 좀 많이 했는데 여기서 버릴 게 하나도 없다. 이 칠판의 내용들을 여러분들 다 외우셔야 되고 요거를 그대로 내가 다시 이렇게 탄소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여러분들 충분히 숙지를 해야 되죠. 다음 시간에 체험하고 용언하고 아마 용언까지 진도가 나갈 것 같은데 용언도 좀 외울 게 많아. 불규칙 활용 이런 게 좀 있긴 하거든. 학생들이 쌤이 계속 학생들 고등학생들 수업을 해보니까 학생들이 제일 어렵고 헤매는 게 활용 부분 너무 어려워하고 단어 형성법 어려워하고 오히려 문장은 좀 쉬워해. 문장은 좀 재밌어하고 단어 파트를 많이 어려워하는데 이 단어 파트를 꼭 잘 숙지를 해야 뒤에 문장 가서 덜 고생합니다. 꼭 잘 숙지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어간과 어미가 나오는데 이 어간과 어미의 개념도 확실히 잘 알아야 되고 나중에 뒤에 가면 어근과 접사의 개념이 들어오게 되면 학생들이 또 어근과 어간을 또 막 헷갈려 하거든. 그거는 또 그때 선생님이 또 설명을 할게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거 좀 눌러주세요.